그런 곳에서 1050발의 폭죽을 터뜨린다는 것은 단순한 예술 행위를 넘어서는 문화적 침략이었습니다. 마치 바티칸 성당에서 록 콘서트를 열거나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적 오만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힘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다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일들이 점점 더 빈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연결고리, 디지털 시대 정보 전쟁의 시작. 과거라면 이런 문화적 충돌은 현지에서만 소소하게 논란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몇몇 현지 언론이 비판 기사를 쓰고 일부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테고, 그 사이에 기업들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의 티베트 출신 네티즌이 올린 "우리에게 사는 신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던 거죠. 기업이 만들어낸 공식적인 내러티브와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대안적 내러티브가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전쟁 말입니다. 아크테릭스는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설산의 눈 녹은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로맨틱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신성한 산을 마케팅 도구로 이용한 문화적 침략이라는 완전히 다른 내러티브를 제시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개인들이 만든 내러티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웠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네티즌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과거 중국 소비자들은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유명한 서구 브랜드라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죠. 서구 선진국에서 온 브랜드니까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식의 맹목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매우 냉정하고 날카로웠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들,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일수록 환경 문제를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 파괴를 직접 목격한 세대였거든요. 베이징의 스모그, 강물의 오염,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등.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먼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아크테릭스의 행위는 단순한 마케팅 실패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환경을 파괴하면서 마케팅을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깨끗한 자연이 어디 남아 있겠어? 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바로 아크테릭스의 핵심 고객층이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진 계층. 바로 이들이 가장 강력한 반발을 보인 거죠.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크테릭스가 공들여 구축한 프리미엄 고객층이 바로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비판은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이고 정교했습니다. 해발 5,000m에서 생분해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 히말라야 빙하가 녹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폭발이 무슨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어. 야생 동물을 미리 대피시켰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 공개할 수 있어.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크테릭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해명 방식이 전형적인 그린워싱 기법이었던 거죠.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과거라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비자들의 눈이 너무나 정교해져 있었거든요. 환경공학을 전공한 네티즌이 나서서 해발 5,000m 극한 환경에서 미생물 활동이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 아십니까? 생분해성 소재라고 해도
그런 환경에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동물행동학을 공부한 또 다른 네티즌은 히말라야에 서식하는 눈표범, 야크, 히말라야곰 등은 대부분 야행성이거나 은밀한 생활을 합니다. 이들을 모두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심지어 음향학 전문가까지 나타나서 1050발의 폭죽이 만들어내는 폭발음이 수 킬로미터까지 전달될 텐데 청각에 민감한 야생동물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소음이 얼마나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줄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반박들 앞에서 아크테릭스의 해명은 순식간에 공허한 마케팅 문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회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말들도 다 이런 식이었구나라고 말이죠. 그린워싱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발각되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것들도 다 거짓말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아크테릭스에 대한 비판은 이번 히말라야 사건을 넘어서 그들의 전체적인 환경 정책과 기업 철학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크테릭스의 과거 마케팅 캠페인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소비자 주권 혁명의 완성이었던 거죠. 불과 사흘 만에 2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행동에 불만을 가져도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제한적이었거든요. 몇몇 언론에 투서를 보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리고 그런 개별적인 불만들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별 소비자들의 불만이 실시간으로 집결되고 증폭되면서 순식간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환경의식 높은 소비자들도 Die Boycott Arc'teryx라는 해시태그로 동참하기 시작했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소비자 연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업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바로 시대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가 끝나고 소비자가 기업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며 나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들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그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기업의 주장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둘째, 그들은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심이나 불만을 혼자만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집단적 행동으로 발전시킵니다. 셋째, 그들은 매우 빠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집단적 대응을 조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단축되었습니다.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몇 시간, 몇 일 안에 거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죠. 넷째, 그들은 매우 글로벌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다섯째, 그들은 매우 일관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 문화적 존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아크테릭스 히말라야 사건은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들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기업 사이의 첫 번째 전면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의 충돌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과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 사이의 충돌을 말이죠.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더 정직하고 더 투명하고 더 지속 가능한 기업들이 살아남는 새로운 시장 생태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완성한 이 거대한 퍼즐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크테릭스 히말라야 사건은 하나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들이 화려한 포장과 그럴듯한 변명으로 소비자들을 속일 수 있던 시대의 끝이자 진정한 가치와 일관된 행동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말이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없습니다. 친환경을 외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 문화적 존중을 말하면서 문화를 무시하는 일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눈이 너무 정확해졌고 그들이 발견해내는 속도도 너무 빨라졌거든요. 이제 기업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친환경이냐, 가짜 친환경이냐, 진짜 문화적 존중이냐, 거칠애뿐인 문화적 포장이냐, 진짜 사회적 책임이냐, 마케팅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더 이상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불과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만에 시장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되죠. 두 번째, 투명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누가 검증하고 있는지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아크테릭스가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그 생분해성 소재가 해발 5,000m에서도 제대로 분해되나요?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죠. 세 번째, 문화적 감수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전 세계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신성한 영적 공간입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마케팅 목적으로만 그 공간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기 전에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충분히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커뮤니티와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업의 행동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크테릭스의 2조 원 손실은 바로 이런 소비자들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기업들은 그 힘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환경을 덜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사회, 경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크테릭스의 이번 행위는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렸고, 사회적으로는 현지 문화를 무시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이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이나 사회를 희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여섯 번째, 연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연대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비판이 유럽과 북미로 확산되고 Boycott Arc'teryx라는 공통의 해시태그 아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시민사회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적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공통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사회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입니다. 더 이상 기업의 말만 듣고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우리, 문제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우리,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우리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아크테릭스 사건은 그 전환점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크테릭스는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3자 환경단체를 통한 투명한 검증을 약속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포장술인지는 앞으로의 행동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미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죠. 그러니까 계속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친환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기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크테릭스 사건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목격한 다른 기업들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다음번 꿀탱크 TV의 분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어떤 기업들을 지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뉴스 분석을 넘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 복잡함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꿀탱크 TV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는 매번 이런 대규모 시위가 터져 나올까? 오늘 꿀탱크 TV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최근 시위 사태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프랑스에서 벌어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었어요. 이 시위가 담고 있는 의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를 뒤바꿀 만큼 강력했습니다. 자,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초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바이루가 발표한 예산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거 정말 큰일이 터지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에 달하는 지출 삭감 계획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바이루가 이 폭탄 같은 정책을 어떻게 밀어붙이려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국민들이 매년 즐기던 공휴일 2개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연금도 1년간 동결, 의료비 지원도 대폭 삭감, 심지어 공무원 3,000명을 내보내겠다는 계획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바이루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프랑스 재정 적자가 국내 총생산 대비 5.8%까지 치솟았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가 망한다는 거였죠. 유럽연합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9월 9일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바이루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임안을 누가 통과시켰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었어요. 극좌 장릭 멜랑숑과 극우 마린 르펜이 손을 잡았거든요. 평소에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던 이들이 긴축 반대라는 하나의 목표 앞에서 연합한 겁니다. 마크롱은 즉시 새 총리로 세바스티앙 르크르이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진짜 폭발의 도화선이 됐어요. 르크르이는 마크롱의 최측근이었거든요. 시민들에게는 또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았구나 라는 배신감만 안겨준 셈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사태를 파헤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긴축 반대 시위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이번 시위의 성격이 과거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프랑스 시위는 보통 노동조합이 주도하고 중장년층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고등학생들이 학교 문을 봉쇄하고 거리로 뛰어나오는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14살, 15살짜리 아이들이 마크롱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잡한 경제 이론을 다 이해할까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이들은 뭔가 다른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사회의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본능적인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이번 시위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변화였습니다. 전통적인 좌파 대 우파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극좌 멜랑숑과 극우 르펜이 손을 잡았다는 것, 이게 단순한 정치적 계산일까요? 아니에요. 이는 프랑스 정치가 이제 기존 엘리트 체제 대 반엘리트 민중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는 8만 명의 경찰을 동원했어요. 사흘 동안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고, 렌에서는 버스가 불타고 파리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면 여론이 등을 돌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을 이해할 만하다고 응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역사적 DNA를 주목해야 합니다. 프랑스인들에게 혁명은 과거사가 아니에요. 1789년 대혁명, 1968년 5월 혁명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경험이 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연간 1000건이 넘는 시위가 벌어집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하지만 이번 시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긴축 정책 반대만은 아니었어요. 시위 현장에서 나온 구호들을 보세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팔레스타인 연대, 기후정의 같은 다양한 메시지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프랑스 사회가 경제적 불만을 넘어서 총체적인 체제 불신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 기후변화 대응 부족, 이민 정책 혼선, 국제 분쟁에 대한 애매한 입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재정 건전성 같은 전통적 목표보다는 사회정의, 환경보호, 평등 실현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번 프랑스 사태가 유럽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였어요.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유럽연합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재정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유로화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프랑스 국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유로화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염 효과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 프랑스에서 긴축 반대 시위가 성공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새로 총리가 된 르크르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정말 딱한 처지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모든 것을 막아라 시위에 직면했고 아직까지도 내각 구성조차 완료하지 못했어요. 르크르는 일단 가장 논란이 됐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전직 총리들의 종신 특혜도 없애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상징적 의미는 있어도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거의 없어요. 진짜 문제는 연금 개혁, 실업급여 축소, 공무원 감축 같은 핵심 쟁점들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재정 적자 해결은 불가능하고 강행하면 또 다른 대폭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국회에서 과반 의석도 없이 정부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크롱 대통령의 처지는 더욱 비참합니다. 이미 2024년 이후 5명의 총리를 연속으로 잃었어요. 프랑스 저공화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죠. 임기가 2027년까지 남아있지만 현재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지율은 20%도 안 나오고 있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마크롱이 중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그의 마지막 전략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현재 프랑스 정치가 극좌와 극우로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마크롱은 언젠가 국민들이 극단주의에 지쳐서 다시 합리적인 중도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노동조합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좌파 성향의 세제태, 중도 성향의 체프대태, 교원조합 FSU 등 15개 주요 노조가 모두 연합했거든요. 심지어 경찰 노조까지 시위에 참여했어요. 세제태 소피 비네는 거리가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체프대태 마릴리즈 렁은 사회정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서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한 거죠. 흥미로운 건 지역별 시위 양상의 차이였어요. 파리나 리옹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벌어진 반면 마르세유, 툴루즈, 낭트 같은 지방에서는 훨씬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르세유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이 항구 전체를 봉쇄했어요. 프랑스 경제의 핵심 동맥을 마비시킨 거죠. 심지어 프랑스 해외령 마르티니크에서는 급수시설까지 차단하는 사보타주가 벌어져 15만 명이 단수를 겪었습니다. 교육 부문 파업도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교사 3분의 1, 중고등학교 교사 절반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고등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봉쇄하고 거리로 나선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어른들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발적으로 표출한 거였거든요. 대학 입시제도, 파르쿠르십의 불공정성, 취업시장 어려움, 기후변화 우려가 복합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시위로 파리 지하철 운행률이 30%로 떨어지고 전국 고속철도 떼제배도 상당수가 멈췄어요. 에너지 부문 파업으로는 원자로 내기 불량인 4,00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경제적 손실과 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지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국제사회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또 시작된 프랑스의 혼란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도 시각이 갈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조적 문제의 재현이라며 비판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정당한 시민 저항이라고 평가했거든요. 프랑스 내 언론 보도도 흥미로웠어요. 전통 보수 언론인 르피가로조차 이번에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였던 반면 정부 친화 언론들은 시위의 경제적 손실만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밀집 지역의 일부 폭력 사태를 과대 포장하려 했지만 시민들은 정부의 여론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의 깊은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파리와 지방 간 온도차,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극명해졌거든요. 50대 이상은 질서 있는 변화를, 30대 이하는 급진적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2018년 노란조끼 시위와 비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격이 달랐습니다. 노란조끼가 지방 중산층 중심이었다면 이번은 도시 젊은 세대와 노동계급이 주축이었거든요. 또한 노란조끼가 상대적으로 무정치적이었다면 이번은 처음부터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노조 주도와 달리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발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시위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기존 언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퍼포먼스와 예술 활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파리 곳곳의 그래피티와 플래시몹이 대표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시위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놓고 벌어진 근본적 가치 충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관대한 복지제도는 유럽에서도 손꼽히거든요. 무상의료, 넉넉한 실업급여, 관대한 연금제도가 프랑스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재정 압박으로 이런 제도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단순히 현재 혜택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보장제도야말로 프랑스의 근본 정신이라고 주장했어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연대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프랑스 시위의 모든 면을 파헤쳐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하나였어요. 과연 민주주의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르클위 총리는 지금 정말 험난한 길에 서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방치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긴축을 밀어붙이면 사회가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번 시위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프랑스 사회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진통일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이런 격렬한 갈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왔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좌우 대립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기존 정치 엘리트와 시민사회 사이의 소통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유럽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꿀탱크 TV가 계속 주시하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꿀탱크 TV였습니다.